결핍이라기보다 박탈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받았던 이 박탈감이 약간의 결로처럼 이 마음에 남아있고 심장은 여전히 부풀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세대가 저는 요 40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뜨겁고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그러나 자기의 가능성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 가능성이 언제든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은 그 희망계와 이상계를 가지고 있는 요 마흔은 제가 볼 땐 꽤 가지고 있으나 아직 덜 가진 나이다. 보통 40이 되면 옛날 40하고 지금 40은 많이 다르죠. 옛날에 40대 되신 분들 사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의 50대, 60대 같아요. 가르마 이렇게 2대 8로 딱 갈라가지고 하거나 여인들도 보면 파마 뻐글뻐글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엄마들 다 40대들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상 지금의 40은 청년과 유사하다. 장년 혹은 중년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여전히 젊고 그래도 꽤 이제는 직장도 얼추 가진 분들이 많고요. 결혼도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했지만 비교적 아직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생각,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불안이 많은 나이예요. 틈새 불안. 50은 약간 제끼는 나이예요. 이미 몸도 대부분 좀 달라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포지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40이란 나이는 보통 보면은 대리과장이에요. 아니 뭐 책임 이렇게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령대가 아직 위로 올라갈 거는 많이 남아있고 직장에서 평생 또 내 몸을 묻을 또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한 번의 이직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나이라서 그 사이사이에 틈새가 마치 우리가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 넘어갈 때 내 다음번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틈새 불안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시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40대는 좀 안 됐죠. 옛날 40대는 꽤 괜찮은 나이였거든요. 이 40대에 대한 정형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중년,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의 그 포지션, 청년의 나이가 정말 달라졌고 청년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40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중년이었어요. 중년에 대한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옛날엔 35세부터 한 60세 사이였어요. 35세에서 한 40대 끝까지가 거의 중년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40대를 중년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청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젊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뭘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안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서는 니네 나이 먹었잖니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니네 아직 젊잖니. 옛날 낀 세대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낀 세대는 저는 40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엄청난 젊음의 열정도 있고 40대가 가지고 있는 승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내가 가족을 유지하고 내 가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역할도 굉장히 비대하고요. 내게 남아있는 이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는 싶지 않은, 그래서 제2의 도약, 제3의 꿈을 꾸는 시기가 이 40대잖아요. 40대 전반에 다 나타나요. 이 40대가 지금은 절반의 절망세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40대 요 세대에 보면 X세대의 일부하고 M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 M세대가 굉장히 전 독특한 세대이자 의미를 부여해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M세대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세대 부모 세대들부터 꽤 잘 살아요. 경제적인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친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견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나이키를 아는 세대예요. 옛날엔 스펙스였다. 근데 이게 프로스펙스로 넘어가고 나이키가 나오면서 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나이스로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X세대까지만 해도 뭐 아놀드 파마 이런 거를 입었던 세대였었어요. 이때 세대로 딱 넘어가면서 아디다스 세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랜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대이고 그래서 독방이 시작되는 세대이고 동시에 이 세대가 노크를 해야지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세대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곧 이전 세대가 책임과 그리고 의무의 세대였다면 이때부터는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한참 읽기 시작하며 성장한 세대의 핵심적인 책들이 이제 너는 특별해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풍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인 풍요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꽃
씨앗이 떨어져서 자기 꽃을 피운 세대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사회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를 거의 부추기기도 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거예요. M세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세대예요. 이 수능 세대들부터는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지 않으면 스카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공 대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이 40대부터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회적인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 스펙만 완벽해서는 안 되고 이 몸에 대한 준비도 완벽해야 돼요. M세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 남자들에 대한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성들과 남성들 공통으로는 또 외모 얘기가 있습니다. 요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성형외과 의사 밑에 누워가지고 집단으로 얼굴을 갈아엎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몸에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스펙도 나의 몸도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흔히 완벽주의라고도 부르고 강박적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너와 나 사이에 그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또 접촉점이 굉장히 넓어진 시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이 아주 현실화된 세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명 댓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벽주의와 강박이라는 단어 밑에는 불안, 앵자이티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흘러게 되는데 이게 원래 한 개인의 개별 감정이었었던 것이 이때부터 댓글이 시작이 됩니다.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 되면서 이 감정이 한국전 이후에 한 세대가 하나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앓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을 맞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패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와 그다음에 SNS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시각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잘 꾸미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또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갖춰야 될 게 많지만 내 집을 내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고, 또 내가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N포 세대라고, 절망의 세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우리가 할메니얼이라는 게 이때 나오게 되잖아요. 40대부터. 할메니얼이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아니에요. 이 밀레니얼과 할머니가 함께 만난 데는 역사적인 근간이 있어요. 요 M세대들 부모가 베이비 부모들인데, 요 베이비 부모들의 이 끝무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벌이를 딱 시작하면서 요 양육의 빈자리를 그 이전 세대였던 그 할머니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메우게 돼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20세기 애들처럼 건강하고 예쁘고 착하게, 그런 어떻게 내 새끼 내 똥강아지로 딱 키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온실화초처럼 그렇게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내준 학원비 거기 학원 쫙 돌고 치맛바람에 따라가지고 나의 스펙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반딧불이 노래에서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나는 뭔 줄 알았다 그래요?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 사회에 딱 나가봤더니 나 반딧불이야. 벌레야. 알고 보니까 불만 끔뻑끔뻑 내는 거지. 벌레야.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내가 나가보니까 비바람이 쳐, 눈보라 막 불어. 그 눈보라가 피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아직 내 스펙도 좀 있어야 되고, 가오도 있어야 되고, 또 난 소비 수준이 되게 높아요. 대부분 왜냐면 요 M세대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또 권리를 하면서 성장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충분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사는 세대라는 걸 알아요. 이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바깥에서 나의 그 어깨가 또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 회사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나만의 일종의 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비바람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하나의 대상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면 나를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든 나에게 옳다 말하고 그렇다 말하고 괜찮다 말해주고 내 새끼고 똥강아지라고 말해줬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이분을 직장에 데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몸빼, 꽃무늬, 또 흑임자, 오미자, 자개장, 이런 것들을 쫙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문화적 컨텐츠로 자기들만의 일련의 소도, 특별함을 또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망이라는 것과 이 문화적을 꽃은 피운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전 이 말이 요 40대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죽음과 떡볶이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떡볶이는 매워요, 강해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이건 죽음의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성장하고 동시에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가니까 인생에 살이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은 안 빠지고 이 삶의 에너지가 계속 축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양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현실적 안정성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내 앞으로 이 삶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명 계기불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일반화된 세대가 바로 이 40대예요. 내가 앞으로 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미래의 불안을 땡겨와서 현실에 그거를 앓게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나는 이거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특별하게 키웠던 그 나의 성장 세계와 이 사회 세계는 확연히 달라서 내 성장 세계의 그 첫 번째 울림이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에코로. 근데 이 사회 중에 누가 나에게 이 에코를 들려줍니까? 안 되니까 셀프 에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50대, 지금의 6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잘 읽지 않았어요. 그냥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그냥 운동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지금의 4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읽으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형광펜 눕혀서 세워서 막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요 세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과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이 사회적으로 뭐가 유행했냐면 긍정심리가 유행했어요. 긍정심리가 유행을 하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es, yes, yes.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도 쫙 부풀었단 말이에요. 그 심장은 두 번째 부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큰 심장과 부푼 심장을 그때 가졌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꺼졌던 그 심장이 두 번째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 심장에 다시금 그 바람이 불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바람이 잘 유지가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힘있고 맹렬하게 살아가지만, 이 바람이 딱 쭈그러드는 순간 우리가 풍선 쫙 크게 불었다가 한번 딱 부풀 이제 줄어들잖아요.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원래 있던 기존의 풍선 같지 않고 내 삶이 훨씬 더 너덜너덜하고 형편없는 삶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M세대들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Z세대 들어오기 전에 이게 희귀고몰이가 많이 늘어나요. 희귀고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자진 철회를 하고 그 다음 사회에서 자진 철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진 철회를 한 사람들, 일명 은둔형 외톨이들의 일부가 M세대에 있고 상당수가 Z세대에 들어가 있는데, 요 M세대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간 사람들을 봤더니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거보다 더 큰데 사실 내 사회가 나를 끌어안아주지 못한다 생각해서 이직을 딱 하려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다음 징검다리를 넘어가질 못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딱 넘어가야 되는데 요 지점에 그냥 크레바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여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다 늘어난 고무풍선처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볼품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젊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꽃필 나이인데 그리고 이제서야 꽃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침잠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양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MG 사회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서도 M사회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M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뜨겁고 차가운 이 양쪽에 감정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세대이고, 동시에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결핍이라기보다 박탈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받았던 이 박탈감이 약간의 결로처럼 이 마음에 남아있고, 심장은 여전히 부풀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세대가 저는 요 40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뜨겁고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그러나 자기의 가능성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 가능성이 언제든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은 그 희망계와 이상계를 가지고 있는 요 나이대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달리는지, 왜 그렇게 무슨 뭐 독서를 막 하고 뭔가를 막 해요. 왜냐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허감을, 이 불안감을. 근데 그게 특별히 요 40대에서 아주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50대는 왜 안 뛰는 줄 아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뛰어요. 40은 아직 건강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 러닝을 할 때도 그냥 뛰지 않잖아요. 양말도 브랜드, 의상도 브랜드, 머리띠도 브랜드, 심지어 또 등산 가도 스틱도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40대는 이 브랜드로 성장한 이 세대는 아직도 브랜드 열풍, 브랜드의 그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또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는 아직도 집단의 힘이 있어요. 집단의 힘이 있어서 아직은 몰려다녀요. Z세대부터는 각자 좀 흩어진 개념이 있는데 아직은 M세대들은 마흔을 한 단어로 불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강박적 불안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강박의 결과는 결국 불안이고 불안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강박인데 결국은 이 강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중에는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걸 우리가 강박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강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 강박이 또 있어요.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린 그렇게 명품에 미친 듯이 빨려들었었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린 또 팬덤을 형성했었습니다. 그 팬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M세대가 만들어낸 최고의 팬덤이 BTS죠. 이 BTS는 저는 M세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망들을 다 탑으로 쌓아서 끌어올려서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 세계가 다 반응했지만 거기에는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또 친절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M세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 윗세대가 볼 땐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자기만 아니까. 근데 이건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X세대까지만 해도 이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민교육 헌장 막 외우고 국민의 뭐 4대 의무, 3대 의무 이런 거 막 주관식으로 써가면서 그렇게 답을 썼던 세대예요. M세대부터는 학생들의 인권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면서 살아간 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성장한 첫 세대라 진정 자본의 눈뜬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해요. 이들부터 청년 주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경제 수업을 자기들이 알아서 민간에 가서 일부러 시간 내어서 듣고 그걸 통해서 따로 공부를 해서 스터디그룹 만들어서 거기서 집단으로 함께 투자를 하고 거기 뭐 사모펀드도 들어가고 옛날에 청년 세대들은 그런 거는 상상하지도 못해서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의 방법이 뭐 수천 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늘 해내야지만 원하는 목표에 성취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장 가도가 기본적으로 논 외의 것까지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세대라서 이 자본에 대한 것도 자기가 따로 선별적으로 골라내고 이 골라낸 것들 속에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본의 큰 틀을 또 만들고 M세대들의 졸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에 임장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X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주로 이런 것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던 그 돈의 영역에 젊은이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건데 물론 거기에는 부모 세대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야, 돈 벌라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저렇게 해야 되더라. 이 심리적 임장 그리고 귀로 들은 임장 귀로 들은 주식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부터는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들은 이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풍요롭게 성장했던 이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잃을 것 같은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잃을 것 같은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Z세대보다는 덜 잃은 세대예요. Z세대는 기본적으로 뭐 세월호 때 그 뒤로 이제 같이 침잠한 세대고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 대학 다니면서 완전히 마스크, 대학 축제 한번 못하고 딱 졸업해서 취업하려니까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이잖아요. M세대는 이것보다는 나아요. 이미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들의 불안도 안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감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이미 40대에 들어서 우린 경력직이에요.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Z세대들은 경력 한 번 없이 기회, 곧 지원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경력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 만큼의 자본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직장생활 다 뻔한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또 내 SNS에 봤더니 뭐 전 세계가 다 졸부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명품이고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가 짭이고 어디까지가 뭐 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교 사회 속에서 엄밀히 말해서 이 비교 사회를 뒤집으면 비교 지옥 속에서 성장하면서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란 단어는 현실적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성장 과정에서 내게
남겨왔던 그 수많은 비교의 자원들,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이 갈망들, 또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그 자본의 그 꿀맛과 단맛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마술을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현실이고, 우리나라 특별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더 나이 든 세대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가난하게 살아가는 풍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풍선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져가 버리고 다 소진해버려서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불안한 미래들을 두고 고민하는 거죠. 고민할 뿐만 아니라 고민이 아니죠. 이건 불안한 거죠. 뭐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달리는지, 왜 그렇게 무슨 뭐 독서를 막 하고 뭔가를 막 해요. 왜냐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허감을, 이 불안감을. 근데 그게 특별히 요 40대에서 아주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50대는 왜 안 뛰는지 아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뛰어요. 40은 아직 건강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 러닝을 할 때도 그냥 뛰지 않잖아요. 양말도 브랜드, 의상도 브랜드, 머리띠도 브랜드, 심지어 또 등산 가도 스틱도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40대는 이 브랜드로 성장한 이 세대는 아직도 브랜드 열풍, 브랜드의 그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또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는 아직도 집단의 힘이 있어요. 집단의 힘이 있어서 아직은 몰려다녀요. Z세대부터는 각자 좀 흩어진 개념이 있는데, 아직은 M세대들은 몰려다니는 세대라 크루도 자꾸 이렇게 M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려다니잖아요. 약간 들개처럼. 근데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들개 집단처럼 모여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나의 존재감, 나와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이들이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불안이 이들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작동 버튼이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조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망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세대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요. 뭐 한국전 이전의 산업화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뭐 알파세대, 베타세대,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세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세대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각 세대를 움직이고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단어들을 보면, 아,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큰 조망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객관화라고 하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객관화인 거고요. 시대에 대한 객관화를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불안하고 쫄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숲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또 세대의 숲에서 길을 잃은 거거든요. 그럴 때 한 번쯤 긴 호흡을 가지고 세대를 쭉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 첫째,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매 맞을 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맞아 보잖아요. 그러면 나만 맞으면 억울해. 근데 다 맞으면 또 괜찮아. 그죠? 잘 보면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너도 불안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거칠고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애들도 거칠고 서툴어. 이러면 약간 안심이 돼요. 보통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향 비교도 나쁘지 않아요. 하향 비교를 필요할 때 하고, 대부분 다 상향 비교를 합니다. M세대는 아직은 다 상향 비교를 해요. 상향 비교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상향 비교를 하면 그와 비슷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해요. 하향 비교는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향 비교할 그 대상을 딱 정해놓으면 인생이 편하니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정신 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이에요. 남의 탓하면 얼마나 편해요. 세상 편하잖아요. 내 탓을 하면 그게 괴로운 거죠. 이 M세대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은 아직까지는 남 탓을 하는 세대라는 걸. Z세대부터는 다 내 탓 세대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 처벌을 공개적으로 하는 세대가 들이거든요. M세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이런 소리를 지르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간 것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도 하고 막 이런 세대들이 아직은 더 발칙하고 아직은 자유롭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있는 세대거든요.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말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세대라고 부르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맥락에서 보자면 절망의 세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 문화적인 불이 붙어있는 사람들이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먼 그 시선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 내가 한 사람으로서는 늘 이 비교지옥 속에 살아가고 늘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크게 내가 M세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봤더니 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적인 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쭉 지나서 21세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정글 속에서 인생이 다 단도 하나 들고 이제 막 파헤쳐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그렇게 밀림 속에 파묻혀 죽는 겁니다. M세대는 이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발칙한 세대이고 풍요롭게 자라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어 반짝반짝.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 거리에서 숲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40이란 나이 우리가 보통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대요. 40 넘어 분들 다 알아요. 미친 듯이 흔들려요. 50 나이 먹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공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50 넘었는데 왜 지천명인지 알아요.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자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건 긴 삶에서 보자면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시기가 불안해요. 불안이라는 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40대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자꾸 나비포옹 자꾸 이렇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셀프 케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작고 큰 셀프케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거대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M세대부터는 Z세대, X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지금 100세 넘는 분들 워낙에 많잖아요. M세대들은 거의 다 100세를 다 넘어요. 그러면 요 세대들이 혼자 스스로가 1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야, 그 세월을 어떻게 사냐. 야, 이제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난 미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쭉 살아와서 40대가 되면 얼추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밑바닥도 있지만 다시 올라오는 순간도 있다는 걸 그래도 경험하는 나이가 40이에요. 내가 이런 극복의 경험들이 나름 누적치가 있는 나이가 딱 40 넘어서부터는 이 30이 주는 그 불안하고 40은 딱 달라요. 왠지 내가 중년이 된 느낌이 살짝쿵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몸도 삐걱삐걱 좀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에게는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과거보다 왠지 내가 천식이 심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극복치를 더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더군다나 이 40이 주는 기쁨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이 40이 주는 불안이 크지만 40이 주는 기쁨도 굉장히 크거든요. 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틈새 불안, 성취 불안, 이직 불안, 얘기 불안, 비교 불안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불안의 요소들이 40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다들 그렇게 불안들이 많이 있지만 40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진행형이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청신호예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목을 조이는 것과 똑같아요. 공황장애 같은 거 보세요. 미칠 것 같잖아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아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인 거예요. 일반적인 불안은 말이에요. 늘 있지만 이게 막 불안 장애가 돼서 어느 순간 나를 엄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불안을 가지고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고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내일 해가면서 불안한 건 요건 괜찮은 거예요. 불안이 일정 부분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건 이게 worst예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하면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불안마저 없어. 베스트죠. 근데 이런 인간은 없어요. 다만 이 40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진공 상태인데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번의 빅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빅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이직이라는 빅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빅뱅이 될 수도 있고 뭐 출산이라 혹은 뭐 육아라고 하는 빅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빅뱅 가운데서도 40이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빅뱅이 시작이 되면서 이 각각의 빅뱅이 마치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멀리 보면 이 빅뱅은 꽃이 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각각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내일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내 직장 계속 나가고 내가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럭저럭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의 일상이 또 이어진다. 요 40은 괜찮은 40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뭔지 아세요? 일상이에요. 일상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일상을 만드는 것 같죠. 일상이 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요. 우리가 보통 40이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해요. 그러면 일상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애가 나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배가
고파. 이 치사한 배가, 이 눈치 없는 배가 꼬르륵거려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는 늘 그때 되면 밥을 먹었고 그때 돼서 얘가 다시 배가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우린 장례 치르고 나면 아픈 가슴 부여잡고 다시 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인데 일상이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린 불안할 수 있다. 어떤 세대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불안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도중에서도 요동치는 그 나이대에 우리는 21세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21세기 그 요동치는 나이에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조그만 휴대폰 시대를 끝나서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쓰는 세대들과 같이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미래가 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나라는 사람의 스탠스도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직은 할 일이 있고 계속 어떤 일을 해가고 매일 나의 일상을 이어간다면 불안하나 이 삶은 괜찮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싱크대 밑에다가 술 넣어놓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낸 다음에 혼자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0대는 전체가 다 입원해야 돼요. 이 사회가 병동이에요, 그냥. 이거 되게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우울하면 요새는 그렇게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술은 기쁠 때 마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슬픈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술을 퍼 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뺨을 때려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렇게 연인들 사이에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그 매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0대 특별히 내가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 적어도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와야 된다. 미친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신호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는 술 마시지 마라. 최소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될 때는 3개월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든다,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건 일단 40 지나고 나면 꽤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승진을 했고요. 요새는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도 있지만 결혼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삶에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늙어가고요. 그리고 잔소리도 좀 줄어듭니다. 왜냐면 따로 사니까. 되게 그건 좋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내 영역을 갖추어 가면서 나의 일, 나의 돈, 그 다음에 나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꼴을 갖추어요. 40이라고 하는 거는 얼추 내 인생의 스케치가 끝났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이직의 가능성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아직 젊기 때문에 채용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관계상으로 보자면 친구가 없던 사람들도 살살 친구가 생겨나는 시기인 게 이때 우리가 MBTI에서 말하는 중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는 I야, 나는 E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얼추 먹으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딱 겪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 얘기는 점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눈치가 좀 생겼다는 거죠. 사회적인 구력도 좀 생겼다는 거고.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살살살살 들어가면서 그게 약간 그 파이가 커졌을 때예요. 해지가 약간 망설여지는 이런 나이가 사실은 40대거든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리를 잡아 사회적으로 정착이 된 이런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대가 가지고 있었는 요동치는 불안정성이나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쓰라림이나 이런 것들도 얼추 좀 정리가 돼가지고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연령대가 대부분 40대가 많아요. 그 40대가 딱 나의 해방일지 쓰기 좋을 때거든요.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내 안쪽을 좀 추스르기도 하고 내 주변을 좀 바라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첫 번째 운을 뗄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일 거라고 봅니다. 삶이 좀 너무 불안할 때, 40을 지나서 삶이 너무 불안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가서 뛰세요. 뛰어야 돼요. 아직 다리 건강하니까 혹시 다리 불편하면 걸으시면 돼요. 내가 불안하다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 방법 나비봉도 하고 접지도 하고 뒤꿈치를 들었다 뗐다 하고 안정액을 막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불안하잖아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하게 느껴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이 먼저 좀 피곤해야 돼요. 일단 나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약간 긴장했던 이 근육들이 나중에 뛰고 나면 약간 이완이 되면서 정신도 이완이 돼요. 그리고 40은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요새 40대들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가지고 물론 뭐 다이어트 비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 좋고 영양제까지 다 땡겨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더 불안해요. 살이 찌고 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분노가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명절에 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할 수 있다면 바로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산책 한 바퀴라도 무조건 하고 와야 돼요. 내 불안이라고 하는 세계를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불안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없는 불안마저도 당겨서 내 안쪽의 세계를 다 불안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신과 찾아가고 상담실 찾아가고 다 좋은데요. 1차적으로 그런 데 가기 전에 먼저 달리고 뛰고 해야 됩니다. 뭐 치마 입으면 못 뛰어요? 구두 신으면 못 뛰어요? 겨울이면 못 뛰고 이래도 못 뛰고 인간은 급해보세요. 다 뛰어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다 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 뭐냐면 불안도 계절 가리지 않고 와요. 인생의 어려움도 계절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 그 불안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다룰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나가 뛰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장기 계획을 막 세워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연금 들면서 생겨난 거예요. 100세, 110세 막 이러면서 이때가 되면 얼마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쫙 인생 그래프가 축축축 생겨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저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특해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불안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무조건 단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무조건 불안할 때 뛰어나가라, 뛰라, 나가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저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얘기 불안까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비교 불안도 있어, 이직 불안도 있어, 성취 불안도 있어, 별의별 불안들이 다 있는데 이 각각의 불안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는 겁니다. 한 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사지, 오장, 육부가 다 덜덜 떨릴 정도까지 불안은 우리를 침범해요. 그냥 그 소장의 융털돌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파헤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단기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성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보다 나만의 열매를 얻고 그리고 열매를 향해서 단기 호흡을 하고 단기 걸음을 걷는 요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한테 계획을 줘요? 아무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지 않아요. 40 넘어가면 그거 우리 다 알거든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40 넘어가면 우리가 누구도 나에게 이런 해법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그 해법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알아요. 수능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시험들을 딱 보거나 하면 자격증 준비하거나 그럴 때 딱 그 시험 보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이 악물고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해야지. 요거 우리가 그걸 프리맥 효과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성취한 다음에 어떤 즐거운 일을 하겠다. 이 즐거운 일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는 이 과정을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리맥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40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0 넘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시계의 주파수는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내 인생 시계를 딱 내가 단기로 1시간 뒤까지 혹은 뭐 3일 뒤까지 일주일 뒤까지 요 한 달 동안은 요걸 하겠어 라고 해서 불안이 높아질 때마다 단기, 초단기 목표를 딱 세우셔가지고 그 단기 목표를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집니다. 그거는 짧게는 지금 현재 내 마음 심장 떨리게 하는 이런 불안도 낮추지만 동시에 내 긴 인생의 불안도 이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길지만 목표는 항상 단기가 좋습니다. 그 단기 목표들 중에 잊지 마실 거 뭐 다이어트 이런 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안을 낮추는 방법, 더군다나 인생 불안이 40에 나에게 뭉쳐온다. 반드시 50대를 만나세요.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넘어가면서 50대들이 뭐 지혜롭냐 그런 건 아닌데 40은 겪었거든요. 60대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세대가 너무 달라요. 바로 윗세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40대 초반이라면 40대 후반이 좋아요. 그리고 40대 전반을 통틀어서 그 삶에 대한 여정이 궁금하다면 50대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제일 후회스러운지, 살아가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 것 같은지, 선배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은지, 선배님이 제 상황에 있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인생에서 멀지 않은 영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조언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님, 스님, 뭐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뭐 나 도 닦았어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떤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시대에 여러 우리들에게 명철을 주는 여러 인생의 멘토들이 있을 수 있죠. 괴테도 우리에게 말하고 쇼펜하우어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뭐 심리학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시대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 현실감이 크고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수 현실감이 좀 작고 괴리감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땐 끄떡끄떡끄떡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조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바로 위에 있는 바로 그 형, 바로 그 누나, 바로 그 언니, 바로 그 오빠 세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싶을 땐 물론 이런 병리적 불안은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 전반에 대한 나도 모르는 흔들림이 있다면 그때는 책 읽어보는 거 다 좋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50대를 직접 만나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그 콧김을 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내 코에, 내 귀에, 내 입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삶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울증이 발병해도 정신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줘요? 덜 아파서 그래요. 사람은 미치기 전에 가야 돼요. 미친 후에 가면 정말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미칠 것 같을 때 가야 돼요. 우울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뭐 할 것 같다 할 때 있죠. 그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를 놓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또 통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약간 강하게 해서 이 말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그때를 놓쳐서 오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잡을 수 있었던 그 우울을 너무 깊게 놔두어서 이 우울이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저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에 맞춰서 찾아온 이 불안 환자가 이 상담 과정을 통과하고 치료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새 삶을 새 살 돋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 오셔야 돼요. 뭐 할 것 같아 하면 무조건 전 전문가를 꼭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뒤로는 많이 늦출 수 있다. 그래도 늦더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담 현장에 딱 가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통제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통제 신화라는 건 뭐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 이게 통제 신화예요. 내 병을 내가 알 것 같으면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내 병이 내가 알 것 같으면 암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 불문하고 20대건 30대건 50대건 80대건 90대건 다 암도 걸리고요. 내 병은 내가 안다 말하다가 그렇게 병이 깊어져서 온 가족이 달달 시달리면서 너는 왜 제때 안 왔니 하면서 욕먹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긴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40이란 나이가 여전히 아직은 심정적으로는 사춘기의 연장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직 전능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되게 많이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도 나에게 반드시 신호를 줘요. 이상하게 친구가 계속 만나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자꾸만 난 짜증만 나고 회복되는 기미가 없고 입맛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냥 자꾸 술만 땡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누가 봐도 야, 너 요새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시그널이거든요. 내 몸도 시그널을 주고 정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그널을 주는데 내 스스로가 나 혼자서 내 몸은 내가 한다라고 울부짖는 거 보통 80대 90대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M세대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20, 40대들이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발로 정신과를 찾아간 첫 번째 세대예요. 남들이 그 이전부터 등 떠밀려서 가던 그 이전 세대들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제 발로 병원에 예약하거나 상담 예약해가지고 찾아온 첫 세대고 자기의 자녀 세대들도 문제가 있다면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는 첫 세대예요. 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의원도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타의에 의해서 침범당하거나 혹은 조절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을 내 삶을 스스로가 이 오장육부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손과 수많은 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스스로 이 작은 손, 작은 발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거나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신을 통제할 것 같으면 지가 왜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몸을 통제할 것 같으면 왜 아픕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 능력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능감이라는 건 전능감만 있어요. 전능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아이는 처음에 생각해요. 앙 울어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와서 기저귀를 척 갈아줘. 앙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을 척 줘요. 그럼 어떻게? 내가 울면 세상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영아기 때 우리가 전능감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조금 커서 돌 지나가 조금 지나잖아요. 인생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우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막 해봐. 너무 우울할 때는 단 게 좋아서 단 걸 막 먹. 살만 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몇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서 계속 내 몸이 또 내 정신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우울의 시그널을 주잖아요. 무조건 이건 통제 신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애쓸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울이 막 미친 듯이 파고들잖아요. 술 마시지 말아요.
담배 피는 게 금지된 세대가 M세대들 어릴 때예요. 계속 드라마에서 술을 마셔요. 엄청 술을 마셔요. 슬퍼도 술, 뭐 기뻐도 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심심해서 술, 뭐 혼자 술, 여럿이 술, 그 술을 마셔요. 술은 또 늘어요. 술을 안 마시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마시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40대가 제가 보니 집단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심각하다. 남 얘기 아니죠? 예. 아니, 그리고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도 혼자 술을 마셔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사회에서 뭐 키친 드렁커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가 술 넣어놓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낸 다음에 혼자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0대는 전체가 다 입원해야 돼요. 이 사회가 병동이에요, 그냥. 이거 되게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우울하면 요새는 그렇게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술은 기쁠 때 마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슬픈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술을 퍼 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뺨을 때려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렇게 연인들 사이에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그 매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0대 특별히 내가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 적어도 우리가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와야 된다. 미친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신호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는 술 마시지 마라. 최소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될 때는 3개월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든다.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건 2주 이상 내가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생각도 계속 죽고 싶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만 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이건 두 개는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우울감이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내가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깔깔깔깔 웃고 그런데 24시간 슬프다? 이건 내가 완전히 그 눈물의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침잠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서 겉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술을 마시는 거는